지구상에는 단 한마디 말만으로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화 한 가지를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정부를 무릎 꿇릴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지닌 인물들이죠.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금융계를 지배해온 거물들 중에서도 유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사람이 동시에 역사상 손꼽히는 거대 자선 사업가로도 알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에선 경제 파괴자로, 다른 한쪽에선 인류의 은인으로 불리는 이 역설적인 존재, 지금부터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소로스라는 이름은 사실 원래 이름이 아니었어요. 본명은 조지 슈바르츠였습니다. 1930년 4월 12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유복한 가정에서 세상에 나왔죠. 아버지 티바다르는 당시 부다페스트에서 상당한 입지를 다진 유대계 법률가였습니다. 헝가리 정계 곳곳에 탄탄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던 티바다르는 1930년대 후반 유럽 전역을 휩쓸기 시작한 반유대주의 물결을 남들보다 먼저 포착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저 불안해하며 상황을 지켜봤겠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예리한 통찰력으로 다가올 재앙을 내다본 그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즉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죠. 티바다르가 한 일은 간단했지만 위험천만한 선택이었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구매하고 지방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지인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뇌물을 건넸어요. 그렇게 해서 슈바르츠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손에 넣었습니다. 가족의 성은 소로스로 바뀌었고 종교 역시 유대교에서 가톨릭으로 공식 전환되었죠. 당시 겨우 14살이었던 조지는 한 기독교인의 대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소로스 가족을 평생 따라다닐 논란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신분을 숨기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중 소로스 가족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들이 다른 유대인들을 희생시키면서 살아남았다는 증언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러한 주장들의 출처와 신빙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당시 조지는 14세의 소년이었고 홀로코스트라는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선택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1944년 나치가 부다페스트를 장악했을 때 조지 소로스의 아버지는 성공한 법률가였고 다뉴브강의 한 섬에 거주하면서 노젓는 배로 출퇴근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닥쳐올 비극을 예견한 그는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위조 서류를 구입하고 행정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14세 소년 조지 소로스를 데려가서 자신이 그의 기독교 대자라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명의 헝가리 유대인들이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동안 살아남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어요. 헝가리의 섭정이었던 해군 제독 미클로시 호르티는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함께 추축국 편에 섰고 히틀러와는 처음엔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헝가리군은 동부전선에서 독일군의 작전을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지원했어요. 하지만 히틀러가 호르티에게 유대인들을 넘기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학살하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호르티는 거의 4년 동안 이를 거부했어요. 1944년 4월 히틀러는 아돌프 아이히만을 부다페스트로 파견해 헝가리에 약 85만 명의 유대인을 추방하도록 했는데 그중 22명이 부다페스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로 이송될 계획이었죠. 그 후 히틀러는 친위대 소령 오토 스코르체니를 보내 미클로시 호르티의 아들을 납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를 굴복시킨 결과 호르티 제독은 사임할 수밖에 없었고 광적인 반유대주의자이자 화살 십자당의 수장인 페란츠 살라시로 교체되었어요. 1998년 CBS 60분 인터뷰에서 스티브 크로프트가 소로스에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신이 그의 대자라고 맹세한 당신의 보호자와 함께 나가서 실제로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소로스는 자신이 단지 관찰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로프트가 물었습니다. 어려웠습니까? 소로스는 답했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요. 흥미로운 점은 시장에서 내가 거기에 없었다면 당연히 내가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다른 누군가가 어쨌든 그것을 가져갔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든 없었든 나는 단지 구경꾼이었으니까 재산이 몰수된 것이죠. 이 인터뷰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고, 소로스는 수년간 이 방송 내용을 CBS 기록 보관소에서 삭제하고 인터넷에서도 제거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그는 15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1929년 제네바 협약에 따른 책임 연령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이히만은 단 64일 만에 무려 45만 명의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로 추방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1944년 조지 소로스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참혹한 역사의 증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소로스와 그의 가족이 1947년 헝가리를 떠나 영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매우 부유한 젊은이였던 반면 헝가리에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대부분 목숨마저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전후 이 가족이 어떻게 상당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칼 포퍼의 지도하에 철학을 공부했지만 철학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런던 은행인 싱어 앤 프리들랜더에 합류했습니다. 1956년 그와 가족은 뉴욕시로 이주했고 처음에는 유럽 증권 분석가로 일하다가 통화 거래와 유럽 시장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는 1956년부터 1959년까지 FA 메이어에서 차익거래 트레이더로 일했고 1959년부터 1963년까지 베르타임 앤 컴퍼니에서 분석가로 근무했습니다. 1963년부터 1973년까지는 아른홀드 앤 S 블라이크레더에서 부사장이 되었고 1967년에는 그가 운영할 퍼스트 이글이라는 해외 투자 펀드를 설립하도록 회사를 설득했어요. 그 후 1969년에 회사는 소로스를 위한 두 번째 펀드인 더블 이글 헤지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투자 규제로 인해 원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능력이 제한되자 그는 1973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중에 쿼텀 펀드가 된 사모 투자 회사를 설립했죠. 조지 소로스는 가족으로부터 창업 자금을 받았는데 이는 항상 의문시되어 왔습니다. 그는 이 펀드에서 얻은 수익으로 1973년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를 시작했어요. 결국 더블 이글은 공식적으로 퀀텀 펀드로 이름이 바뀌었고 소로스가 조언하는 주요 헤지 펀드가 되었죠. 지역 및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한 그의 지식과 막대한 자금력 그리고 위험 감수 능력이 결합되어 현재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1984년 소로스는 공산주의 국가들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그의 고향인 헝가리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투자를 시작했어요. 공산주의 정부의 간섭 없이 그 나라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즉 그는 많은 돈을 주변에 뿌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공산주의가 붕괴되던 시기에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러시아, 유고슬라비아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많은 구체제 인사들이 여전히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조차도 대가를 받고 협력했죠. 비판자들은 소로스를 역사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한 강도 남작으로 평가하며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 다음 바로 그 잔해를 수습하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로스는 국가와 경제 전체에 대규모 도박을 합니다. 지난해 그는 아시아 경제 호황에 균열이 생기자 태국에서 통화를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의 거래자들도 뒤따라서 아시아 대부분 지역을 불황에 빠뜨린 금융위기를 촉발했어요. 소로스는 수십 년 동안 국제시장을 붕괴시키고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당신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의 금융 붕괴에 대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위의 모든 것들 말이에요. 위의 모든 것. 당신이 그렇게 강력한가요? 아니요. 저는 큰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 총리는 그 지역이 42년 동안 경제를 건설하려고 노력했지만 소로스 같은 많은 돈을 가진 바보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했어요. 그는 당신을 범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1990년대에 러시아에 23억 달러를 투자하여 사실상 그 나라 경제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이를 돕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75억 달러의 대출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연준이 거부하자 그는 루블화 가치를 최대 28%까지 평가 절하하여 통제권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경제 붕괴를 부추긴 것이죠. 소로스는 1990년대에 IT, 보스니아, 아프리카 국가들 등 전 세계에 돈을 뿌렸어요. 그는 자신의 차용 증서를 첨부하여 러시아 과학자들이 지적 재산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시 한번 러시아에 1억 2,5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후에는 우크라이나 군대 훈련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죠. 1992년 9월 영국 정부는 소로스가 평가절하되기 전 수십억 파운드를 매도하고 그중 대부분을 빌린 돈으로 매수했으니까 파운드 스털링의 가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리라를 공매도했고 그 가치가 하락하자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이익을 내고 다시 매수했어요. 이탈리아와 영국의 폭락 이후 소로스는 또한 영국 파운드를 엄청난 할인가에 사들여 처음에 빌린 돈을 갚았고 단 하루 만에 약 13억 달러의 이익을 냈습니다. 영국은행을 파산시킨 남자라는 별명을 얻었죠. 두 가지 행동이 모두 끝난 후 그는 총 24억 달러의 이익을 냈어요. 2002년 12월 프랑스 법원은 소로스가 금융서비스 회사인 소시에테 제네랄과 관련된 1988년 주식 거래에 대한 내부자 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는 240만 유로, 즉 32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소로스는 이 판결에 항소했지만 2006년 프랑스 대법원인 파기원에서 이 판결이 유지되었어요. 헤지펀드에 관한 새로운 연방 규정에 직면한 소로스는 2011년 7월 퀄털 엔다우먼트 펀드가 더 이상 외부 투자자의 자금을 관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해외 계좌에 있는 소로스와 그의 가족의 자산만 처리할 것이라고 했죠. 2003년 소로스는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센터에 창업 자금을 제공하여 2004년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 반대하는 무브온.org 같은 단체들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이후 2008년과 2012년 민주당 상원의원 버락 오바마의 대선 캠페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어요. 2016년 선거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2020년 선거에서는 조 바이든에게 기부했습니다. 2010년 소로스는 비정부 기구인 휴먼 라이츠 워치에 1억 2,500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조지 소로스의 자선단체인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은 다양한 인종사회 정의 조직들과 지도자들에게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관련 단체들이 포함되어요. 이들이 지원한 조직들과 연관된 시위 중 일부는 2020년 여름 폭력적 양상으로 번지면서 약 24억 달러의 피해와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자금 지원이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대부분의 시위가 평화적이었으며 사회 정의를 위한 정당한 운동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소로스는 자신의 기부 네트워크인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을 통해 좌익 성향의 자선단체들에 350억 달러 이상을 개인적으로 기부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지지는 미국 주와 지방 정치에까지 깊숙이 확대되었어요. 그는 주지사부터 지방검사, 법무장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책에 출마하는 진보적인 민주당원들을 돕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지방검사인 페니 윌리스, 뉴욕시에서 알빈 브래그 검사를 후원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진보 성향의 판사들을 선출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또한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선거에 돈을 쏟아부었고 텍사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에게 수백만 달러를 보냈어요. 비판자들은 이들이 주와 연방법을 불법적으로, 선택적으로, 비윤리적이고 급진적으로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형사사법 개혁과 사회 정의를 위한 필요한 변화라고 평가합니다. 인터뷰에서 소로스는 전쟁 중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책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도덕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소로스는 다른 모든 기업들, 투자 그룹들, 헤지 펀드들이 자신은 피하는 규칙들과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가 이렇게 부유한 이유 중 하나는 소로스 헤지 펀드가 증권거래위원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서 해외로 운영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로스가 의회와 재무부에 글로벌 위기를 막기 위해 헤지펀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규칙들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지 소로스는
다른 모든 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규칙들을 따르지 않고도 어떻게 규제와 감시를 피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시민이면서 어떤 규칙들을 지지하는 것일까요? 그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는 미국 관할권 밖에서 운영 방식을 취했으니까 국세청과 증권거래위원회 및 기타 국제기관들의 감시를 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에게 물었어요. 펀드가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판자들은 투자의 천재 조지 소로스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과 전 세계의 자유시장 체제를 파괴하고 글로벌 엘리트들이 관리하는 세계 경제 체제를 확립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조지 소로스는 약 80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쉽게 모니터링할 수 없는 해외 계좌들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이야기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믿든 믿지 않든 그가 자신의 말로 한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로스의 영향력은 단순히 금융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그는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자신의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이라는 이름 아래 전 세계 12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며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죠. 비판자들은 그가 실제로는 기존 국가 체제를 약화시키고 국경을 무너뜨리는 정책들을 지원했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의 난민 위기 당시 그는 국경 개방을 적극 옹호했고 이민자를 유으려는 국가들을 강하게 비난했어요. 헝가리 정부는 소로스의 활동을 자국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가 설립한 중앙유럽대학을 사실상 추방하기까지 했습니다. 소로스의 투자 전략은 종종 반사성 이론이라 불리는 그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어요.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 시장 현실을 만들고 그 현실이 다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죠. 이 이론을 활용해 그는 시장의 불균형을 찾아내고 그 불균형을 더욱 확대시켜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태국 바트화를 공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는 바트화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대규모 공매도에 나섰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그의 움직임을 따라하면서 바트화는 폭락했고 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죠. 이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등 아시아 전역으로 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 마하티르 모하마드는 소로스를 직접 거명하며 우리가 40년간 쌓아올린 것을 한순간에 파괴했다고 비난했어요. 소로스는 이에 대해 나는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에 빠진 현실 앞에서 그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죠. 러시아에서의 그의 활동은 더욱 논란거리였습니다.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한 직후 소로스는 러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는 러시아 군형 기업들의 민영화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엄청난 가격으로 주요 자산들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경제는 극심한 혼란 속에 있었고 국가 자산들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상황이었죠. 소로스는 1998년 러시아 정부에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루블화를 대폭 평가절하하고 자신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러시아를 돕기 위한 대출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러시아 경제를 재편하려 했던 것이죠. 결국 루블화는 폭락했고 러시아 국민들은 또다시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로스가 자신을 시장 메커니즘의 수호자로 포장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시장 규칙을 교묘하게 회피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주요 헤지 펀드들은 조세 회피처인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세금과 규제를 피하면서도 미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죠. 그는 공개적으로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은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최소화했습니다. 2011년 새로운 헤지펀드 규제가 도입되자 그는 즉시 외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두 반환하고 가족 자산만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공개 의무와 규제 감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치 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2004년 조지 W. 부시의 재선을 막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었고 이후 민주당 후보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액을 기부해왔어요. 2016년 대선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원했고 2020년에는 조 바이든 캠페인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 그가 지방선거에까지 개입했다는 사실이에요. 전국의 지방검사와 법무장관 선거에 수백만 달러를 투입해 자신의 이념에 맞는 후보들을 당선시켰습니다. 비판자들은 이들 검사들이 당선 후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쳤고 이는 해당 지역의 치안 악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주요 도시들에서 소로스가 지원한 검사들이 당선되었고 이후 이들 도시의 범죄율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전 취식, 절도 등 경범죄를 사실상 방치했고 중범죄자들도 보석으로 쉽게 풀려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지지자들은 이를 형사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평가합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에 대한 그의 지원도 논란이 되었어요.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은 BLM 관련 단체들의 2억 5천 달러 1억 이상을 지원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0년 여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는 폭력적인 폭동으로 번졌죠.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천 개의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피해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비판자들은 소로스의 자금이 이러한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지지자들은 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소로스를 옹호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재단이 어떤 단체들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요. 소로스는 언론에 대한 영향력도 행사해왔습니다. 진보 성향의 미디어 단체들과 팩트체크 기관들에 수천만 달러를 지원했죠. 비판자들은 이들 기관들이 소로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가짜뉴스나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도 소로스 관련 비판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자선 활동이 순수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념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인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인권, 교육, 공중보건 등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비판자들은 실제로는 기존 체제를 약화시키고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들이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유럽에서의 그의 활동을 보면 이러한 패턴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는 EU의 통합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정책들을 옹호했어요. 국경 개방, 대규모 이민 수용, 국가 정체성 해체 등을 주장했고 이에 반대하는 정부들을 권위주의, 포퓰리즘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특히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와는 오랜 갈등을 빚어왔어요. 오르반 정부는 소로스의 활동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그가 설립한 중앙유럽대학을 사실상 폐쇄시켰습니다. 소로스의 재단 활동도 제한했죠. 이에 소로스는 오르반을 독재자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에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폴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보수 정부들이 들어서면서 소로스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어요. 이들 국가들은 소로스의 NGO들이 불법 이민을 조장하고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며 국가 주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와 유럽 언론들은 대체로 소로스 편을 들었죠. 미국 내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양당 정치를 넘어 확대되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 내 네오콘 진영과도 협력 관계를 맺었어요. 외교정책 싱크탱크들, 국제기구들, 학계에도 그의 자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죠. 우크라이나에서의 그의 활동도 주목할 만합니다. 2014년 마이단 혁명 이전부터 그는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어요. 혁명 이후 친서방 정부가 들어서자 그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조언했고 개혁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죠. 비판자들은 소로스가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실험장으로 삼았다고 주장합니다. 급진적인 시장 개혁, 전통적 가치 해체, 서구화 정책 등을 밀어붙였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갈등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포기하고 NATO 가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도 그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어요. 소로스의 나이는 이제 90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아들 알렉산더 소로스가 가족재단의 운영을 맡으면서 그의 유산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알렉산더는 아버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의 총 자산은 2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수십억 달러를 전 세계에 지원하고 있어요. 이 재단의 활동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디지털 권리, 젠더 이슈, 인종 정의 등 현대 사회의 주요 의제들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죠. 그의 비판자들은 그를
그림자 정부의 수장, 글로벌리스트의 대부로 부릅니다. 선출되지 않은 한 개인이 민주적 절차를 우회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죠. 반면 지지자들은 그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로 칭송합니다. 결국 조지 소로스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각자의 가치관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 행적,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헝가리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의 현재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재력과 영향력이 국가의 주권과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조지 소로스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